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6년이 흐른 지금 여러분은 세월호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세월호를 기록하다의 저자 오준호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TBS 백창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여기 저희가 있는 곳이 좀 특별한 공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짐작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곳이 바로 단원고 우리 2학년 희생자 아이들이 공부를 하던 그런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추모 교실로 있을 때는 여러 번 왔던 것 같아요. 그곳이 이 교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번 좀 들러서 저도 추모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작가님이 내신 책 세월호를 기록하다를 보다 보니까 세월호와 관련된 재판을 처음부터 지켜보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책을 쭉 쓰셨더라고요. 처음부터 뭐 재판을 기록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유가족들이 가시니까 함께 따라가기로 마음먹고 따라가서 지켜보다 보니 이곳이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주는 곳이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5개월 동안 세월호 이제 1심 재판을 중심으로 선원 재판, 그다음에 해경 또 선사 이 재판을 중심으로 새벽 5시에 이제 안산에서 출발을 해서 유가족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광주 법원에 도착해서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 공판을 쭉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침몰 과정, 또 구조 실패한 과정, 또 선원들이 무책임하게 자기들만 탈출한 과정, 또 배가 아주 부실하게 출항했던 그런 과정들을 사실에 토대해서 재구성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승객들을 내버려둔 뒤에 배에서 먼저 탈출한 그 선장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법원 판결 자리에 이제 갔었는데 그 판결이 대법원 판결은 그렇게 아주 짧고 간단하게 끝나는 것인 줄 그때 알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선장이 살인죄를 적용받아서 무기징역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었죠. 1심 판결과 이제 상급심 판결의 가장 큰 좀 차이라고 하면 1심 판결에서는 이 선장이 살인의 어떤 고의까지는 없었다라고 해서 선장과 선원들이 이제 유기치사 정도에서 처벌을 받고 선장이 36년형을 받았는데 2심에 와서는 선장이 이제 부작위 살인죄, 내가 어떤 행동을 안 하면 사람들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안 했다라고 해서 부작위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이 무기징역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선원들의 형량은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제 선장이 책임이 크기 때문에 배의 어떤 지휘 체계 속에서 선장이 있는 한 선장한테 그런 지휘 체계를 거슬러서 선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좀 판단 때문에 뭐 1등 항해사의 형량이 뭐 20년에서 12년으로 준다든가 하는 판단이 있었고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뭐 선장, 선원, 해경 그리고 뭐 해운사 그리고 뭐 관제사 등등 해운조합 등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어쨌든 검찰이 기소를 시도했어요. 그래서 출동 세력에게 어쨌든 형을 선고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 그렇게 유례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어쨌든 구조를 하려 갔는데 잘 안 돼서 사람이 희생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가기관은 책임져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재판에서 국가기관이
이런 사태를 예측도 가능하고 대응할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대응할 자원도 있으면서 그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나온 것이죠. 비록 그 판례가 해경의 가장 말단 출동한 가장 말단 간부인 해경 1, 2, 3정 정장 한 명에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법리를 우리가 해석하면 해경의 어떤 지휘부나 국가기관보다 이 상층부에게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좀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에 상당히 의의가. 이 세월호의 진상 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실체적인 증거가 바로 배인데 이게 해저에 있으니까 침몰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좀 사실 규명하는데 많은 구멍이 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뭐 이러한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유가족들, 많은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있었고요. 형사재판으로 이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갖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재판에서 그런 재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6개월 동안 결론을 내야 된다. 안 그러면은 피고들을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좀 원만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동안 이런 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다 하다 보니 검찰에서는 위법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따져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만 기소를 합니다. 그러니 재판정에서 논의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싶은 그 많은 게 아니라 검찰이 승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안들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끝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 재판과 수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기간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는데 당시에 이 재판과 수사에 대한 정치적인 좀 외압이 분명히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검찰에서 해경의 어떤 좀 상급 지휘관까지도 수사를 해볼 생각이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시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민정수석이라든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러한 수사에 좀 압력을 넣어서 수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정황들이 사실 있거든요.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에 참사 직후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있었고 뭐 이런 시도들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첫 번째로 1기 특별조사위원회가 2015년에 발족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별다른 성과 없이 바로 그 다음 해인 2016년 6월에 활동을 끝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에 좀 방해가 많았죠. 그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방해가 있었다라는 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일단 해양수산부 측에서 인정을 한 걸 보면은 그 당시 1기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사실상 이 활동 기간을 축소시켰다 이걸 인정을 했었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좀 대응 문건을 계속 만들면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행위가 청와대 관계자와 정부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관여된 박근혜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적인 범죄 행위였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1기 특조위에서 조사할 과제가 2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214개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조사가 완료된 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뭐 철근이 그 당시 세월호 그날에 좀 많이 과하게 실렸다. 이거 하나만 밝혀내고 끝난 거죠. 214개 중에 한 가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밝혀냈다. 네. 그 뒤로 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네, 선체조사위원회가 이제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구성이 됐는데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활동 후 종합 보고서를 이제 냈는데 결론이 2개인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선체 자체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과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침몰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결론 2가지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전히 선조위의 그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거를 계속 밝혀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기 특조위를 좀
빨리 구성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그래서 2017년 11월에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부터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이제 크게 4개의 과제로 이제 나누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사 내용을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출동했던 그 당시의 해경을 포함해서 구조 상황이 적절했는가를 보고, 두 번째는 청와대 같은 정부의 그 대응이 적절했나 보고 있고요. 또 제출받은 증거들이 아주 많은데 그 증거들을 다 검증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들의 개입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발족되는 데까지도 좀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2017년 11월인데 그 이전에 이 법안 자체가 발의된 건 2016년 12월이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 그때 당시부터 사실 야당들의 반발이 아주 거셌습니다. 세월호 사고 원인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조사를 2년도 하는 것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회의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세월호와 관련돼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제 법안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야당의 의원 수가 더 많아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랑 같이 묶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더 많은 환경노동위원회에 법안이 제출이 됐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서 처리가 되는데 330일 만에 통과가 된 겁니다. 현재 국회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특정 정당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면 절대 통과가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패스트트랙 지정 방식으로 이 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오래 걸려서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어요. 이 개요는 어떻습니까? 일단 결국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야당 표가 일부 필요하다 보니까 좀 많이 처음에 제시했던 안보다는 축소가 됐어요. 근데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은 조사 기간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발의한 내용을 보면 기본 조사 기간이 2년이었고 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 1년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총 3년이요? 네. 그런데 이제 기본 조사 기간이 1년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추가가 돼도 최대 2년까지밖에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 12월에 조사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올해 12월 10일이면 모든 조사를 끝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구인 것은 맞습니다. 일단 지난 박근혜 정권 때의 특별조사위원회와는 달리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나서 새 정부와 함께 등장해서 적어도 아주 명시적인 정치적인 외압은 없는 상태인 것이고, 두 번째는 배가 인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인 것은 맞습니다. 저는 이 진상규명에는 크게 좁은 의미의 진상규명이 있고 넓은 의미의 진상규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좁은 의미의 진상규명은 법적인 잘못을 한 사람을 찾아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인데요. 넓은 의미의 진상규명은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를 아주 광범위한 맥락에서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기대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아주 광범위한 어떤 넓은 의미에서의 진상규명을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적인 책임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기한이나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기한과 인력에 대한 좀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4.16 연대에서도 이번에 출범한 국회에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일단 침몰 원인 관련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선조위에 그 2개의 결론이 있었잖아요. 이 2개의 결론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또 혹시 모를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도 추가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구조 과정과 관련해서는 또 작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의문점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뭐 CCTV 조작 여부라든지 아니면 안에서 기다리라고 방송한 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런 것도 밝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사할 게 많은 상황입니다. 용역까지 하나를 수행하는데도 6, 7개월 시간이 훅 가버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면 조사도 해야 되면 한 3, 4개월이 훅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한 가지 항목을 하는데 그 정도인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체 인원수가 지금 현재 140명 정도예요. 그런데 이 140명 전부가 세월호 사건을 위해서 이제 인력이 투입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소위는 소위원장님 포함하면 30명,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진상규명국은 29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한 과제에 비해서 객관적인 조건은 상당히 사실은 열악하죠. 아까 백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년의 기간을 두었고 그 자체도 짧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로 뭐 대면 조사, 현장 조사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국가 전체가 멈추다시피 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 기한이나 인력을 좀 보충을 해야 된다. 지금 뭐 여당이 좀 그럴 수 있는 조건에 있으니까 좀 반드시 그렇게 법 개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참사나 재난을 바라볼 때 참사의 재난에 대한 조사 과정을 바라볼 때 야 기한이 있으니까 기한 내 빨리 끝내서 결과를 빨리 내가 아니라 기한과 인력을 충분히 제공할 테니까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을 가져와라. 그래서 정말 이 참사에 대해서 이제는 좀 우리 국민들이 진실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 사례들도 좀 조사를 하셨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01년 우리 다 아는 미국의 9.11 테러가 있지 않았습니까? (9.11) 테러 이후에도 미국에서도 9.11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만든 조사위원회인데 이 조사기구가 약 3년 동안 조사를 하고 나서 보고서를 내었어요. 그 보고서가 상당히 흥미진진해서 국민들이, 미국 시민들이 지하철에서도 들고 다니면서 보더라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원인과 그 구조적인 어떤 배경까지를 함께 밝혀내려고 했던 조사였습니다. 저는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가 직접적인 원인과 함께 국민 모두가 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진상 규명을 좀 꼭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뭐 검찰 특수단과의 뭐 공조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함께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조사기구입니다. 그래서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습니다. 반면에 검찰 이 특수단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 방식은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먼저 조사를 진행을 한 뒤 혐의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검찰 특수단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검찰 측에서 뭐 압수수색이라던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기소를 하게 되는데, 그럼 검찰이 지금까지 낸 성과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뭐 지난 2월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해서 전현직 해경지휘부 11명에게 이제 구조 관련한 책임을 물어서 불구속 기소를 했고요. 또 이번 달에는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결국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그리고 또 검찰 특수단의 이 수사가 서로 맞물려서 잘 진행돼야지만이 이 진상 규명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그에 맞는 책임자 처벌도 가능한 겁니다. 검찰의 기소, 수사와 기소, 그리고
사참위와 조사와 그 결과물인 보고서, 이게 양대 축의 진상규명의 축이라고 보는데, 한쪽이 삐끄덕거리면 이쪽도 삐끄덕거리게 돼 있거든요. 양쪽을 다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참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요즘은. 사참위도 지금 막 저희가 좀 어필을 하고 있지만, 특수단 쪽에도 지금 상당히 어필을 하고 있고. 일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표적인 게 2001년에 미국 9.11 테러 사건입니다. 당시에 민주당하고 공화당 추천위원들을 바탕으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점은 당시 전현직 대통령들의 증언을 아주 상세하게 받았고요. 또 고위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도 다 받았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2005년에 미국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가 또 있었는데요. 그 미국 남동부를 강타해서 2,5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던 사건인데, 그때는 또 조사위원회가 굉장히 빨리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5달 동안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 보존도 잘 이루어져 있어서 빨리 조사가 되고.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자연재해이잖아요. 자연재해인데 이렇게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뭔가 좀 특별하게 더 밝혀진 게 있습니까? 그 허리케인이 단순한 자연재해라는 인식에서 이 조사위원회의 활동으로 좀 무분별한 운하 건설로 인한 시스템 실패다라는 이런 인식이 사람들한테 이제 각인이 된 거죠.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다라는 게 이 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더 밝혀진 부분인 거군요. 네. 또 그거 말고도 최근에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 그 조사위원회에서는 피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또 직접 조사위원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조사 결과도 잘 나올 수가 있었고, 또 이 조사 보고서가 좀 대중들에게는 어려운 용어로 많이 보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대중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했었고요. 1989년 영국에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힐스보로라는 곳에서 축구 경기장의 관객석이 시합 도중에 무너져서 99명이 돌아가시고 700명 가까이 이제 중상을 입으시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관객들이 몰려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무질서하게 계속 진입을 허용했고, 이런 사태에 대비할 대응책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조속히 조치를 했더라면 상당수의 희생자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그 유가족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보았는데, 세월호 유가족들도 이 힐스보로 참사 희생자 가족을 만나 보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크게 3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왜 침몰했는가, 두 번째는 왜 구조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진상규명을 방해했는가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사회적 참사 조사위와 검찰 특수단이 서로 적극 공조를 좀 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에서 가장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생명안전기본법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 국가가 그 피해를 책임을 지고 또 피해자를 그런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등 이런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요. 또 이거 말고도 최근에 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좀 2차 가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유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2차 피해 금지 법안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진실규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실규명은 일단 끝이 날 수 없는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새로운 관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찮다, 그만하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진실규명 과정이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매듭도 짓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도 사실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상조사에 매듭을 지어야 우리가 교훈도 얻고
과제도 없고 개혁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을 되돌아보면 이 진상조사 과정을 정부가 그냥 자기들이 발표한 것을 믿어라라고만 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또 진상조사 과정을 방해하면서 국민들이 정부의 어떤 조사 과정에 대한 신뢰를 전혀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 이게 정말 뼈아픈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충분하고 투명한 진상조사 과정을 거쳐서 자, 이제 나온 어떤 진실들을 현재 단계에서는, 비록 이것이 잠재적인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좀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 이것을 좀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취재원들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어떤 분야든 간에, 그러니까 뭐 선박 관련해서든 아니면 구조 상황과 관련해서든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온 답변이 있었어요. 유가족이 그건 제일 잘 안다, 이렇게 가장 많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가족이 그 부분은 전문가야. 근데 선박도 전문가고 구조 상황과 관련해서도 전문가고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유가족을 만나서도 이 말을 전했더니 지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자료가 200테라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인데 과연 누가 이 유가족들을 세월호 전문가로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사실 정말 투명하고 빠른 그런 진상 규명이 이루어졌다면 유가족들이 이렇게 전문가가 될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 시간이 짧을 정도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만큼 세월호가 남긴 그런 어떤 미완의 과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 세월호 희생자들이 편하게 정말 잠들 수 있도록 온전하게 진실 규명이 좀 이루어지고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1000개